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연대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정착에 대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학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다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면 사사들의 시대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르넵타의 시대 때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지요. 메르넵타가 1213년부터 1203년까지 통치를 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람세스 2세가 죽고 난 다음 곧바로 이 메르넵타의 시대 때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메르넵타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메르넵타가 1209년에 이 반란들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정기를 갖고, 그 1209년에 있었던 원정의 기록이 메르넵타의 석비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때가 언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213년, 그러니까 람세스 2세가 죽고 메르넵타가 등극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제 이집트가 어수선한 시대 때에 아마 출애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자, 1213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갖다가 방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1213 빼기 40년을 한다고 한다면 1173년경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173년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가 여호수아의 시대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가 갈렙이 40세가 되던 때였고요.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이후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 80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셈이 되거든요. 사실 여호수아의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별의별 걸 다 대답해요. 다 대답하기 때문에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또 추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갈렙보다 나이가 많다설과, 뭐 당연히 많다설과 적다설이 있죠. 많다설은 뭐냐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트로 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둘이 형제 같은 관계이고 아주 끈끈한 동년배 내지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일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론과 모세의 관계, 항상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인데,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3살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회막에 거하고 정탐꾼으로 나갈 때 이 여호수아를 나하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나하르는 대략 한 20세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갈렙보다 나이가 더 적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나하르라고 하는 것은 꼭 20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나이 20세 이상이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을 전부 다 우리가 나하르라고 부르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별의별 말이 다 많지만 뭐 대략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년배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1173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한다면 약 한 1143년까지, 여호수아가 한 11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1143년 때까지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가능한 게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집트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메디네 타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 파라오 람세스 3세의 묘실이 있는데요. 그 람세스 3세가 통치 18년째 되던 해, 그때가 언제냐? 1176년이었습니다. 76년에 해양 민족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싸웠던 해양 민족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3년? 적게 보면 3년,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정확하게 입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 그러나 그보다 조금 일찍 해양 민족들,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73년이나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 1143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제일 많이 잡은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사들의 시대는 어디까지 가나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시삭의 침공부터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라오 시삭이 언제 침공했느냐? 926년에 침공을 했고요. 이 침공의 기록을 따라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930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970년에 이때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또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1010년이 다윗의 통치의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전에 이제 사울이 통치를 몇 년 했느냐? 요거는 사실 대단히 논쟁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40년을 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년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략 한 20년에서 40년 하면은 그냥 중간 치자고요. 한 1030년 내지는 1040년 정도의 사울이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친다고 한다면, 자, 사사들의 시대가 언제라고요? 1143년. 그러면 1143년부터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사들의 시대는 대략 100년 정도 안팎이 된다. 100년에서 110년 남짓 정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당한 연수가 있고, 사사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평화를 누린 연수가 있는데요. 압제를 당한 연수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최소 181년이 나옵니다. 181년이 압제당한 연수고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리면서 평화를 평화를 누리던 시대가 최소 296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계산을 해보면 더하기 하면 296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477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사사들의 통치의 시기가, 사사들의 시대는 총 477년이 돼야 하는데 100년밖에 안 나와요? 이거 먼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해지고 이건 뭐야? 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러면 역사는 다 꽝인 거야? 이거 계산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역사를 항상 직선으로만 보시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사인 에훗이 있었고,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삼갈이 있었고, 삼갈이 죽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등장했고, 이렇게 직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사들의 활동 시기를 직선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파에서는 사사들이 다 한 지파 출신이 아니잖아요. 다 한 지파 출신이 아니라 여러 지파 사람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전쟁의 이야기, 각각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서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의 시대를 대략 100년 남짓 본다고 해서 이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의 시대가 어느 정도의 시대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논쟁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략 100년 남짓의 시간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시간이었고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곧 왕정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 언제 있냐? 그러면 우리는 대략 한 1143년부터 그리고 뭐 1040년까지 대략 한 100년의 시기가 사사들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같은 지파의 사사들, 같은 지파 출신의 사사들의 한번 시대를 서로 비교해 보고 그 같은 시대,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시대의 사사가 나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 대략 계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추측해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뭐 저는 뭐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해볼 그렇습니다. 예, 제 취미 생활이에요. 사사들이 뭐 12지파가 다 사사를 배출한 것은 아닙니다. 12지파가 다 사사를 배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사사를 2명 이상 배출한 지파가 있는데 이제 그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 에훗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는 드보라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드보라가 살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드보라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베냐민 지파의 사사로 에훗과 드보라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훗의 시대는 언제였냐? 압제를 18년 당했고 평화의 시기를 80년을 구가했던 때가 바로 에훗의 시대였고요. 그러면 드보라의 시대는 언제였느냐? 드보라의 시대는 압제를 20년 당했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를 40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에훗의 시대였습니다. 뭐 여기 말고도요, 뭐 갓지파도 2명의 그 사사를 배출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길르앗 사람 출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야일이라든가 또는 입다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 사람들의 통치의 시기를 다 합쳐보면 압제와 통치의 시기를 합쳐보면 에훗과 드보라를 합친 것보다 못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98년이 되겠고요. 연속해가지고 우리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얘는 60년이니까 대략 한 160년 정도의 시기가 우리 사사 시대의 맥시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3년, 그래서 140년 사이 한 100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낸 대략의 수치이고 사울의 통치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하다 보니 뭐 이 100년에서 뭐 사실 60년 사이에 안팎으로 플러스 뭐 10년, 20년 정도는 우리가 유동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사사들의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477년 정도까지 우리가 반드시 볼 것은 아니구나. 대략 100년 내외 정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시대를 우리가 꼭 직선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로 끝.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묵상입니다. 이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